1389년 11월 개경 흥국사 고려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성계, 조준,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그 자리에서 고려 500년 역사상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왕은 왕씨가 아니다. 폐위된 우왕도, 지금 왕위에 있는 창왕도 왕실의 핏줄이 아니라 요승 신돈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연달아 가짜로 선언된 것입니다. 14해 동안 왕이었던 사람과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10살의 아이가. 이 선언이 사실이라면 고려는 15년간 가짜 왕을 섬긴 것이고, 거짓이라면 2왕은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충신의 대명사 정몽주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회군 직후로 돌아갑니다. 1388년 6월 우왕이 폐위되고 9살의 창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편에서 보았듯 이 즉위는 이성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자 이색과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개경의 권력 지도는 기묘한 균형 위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회군의 주역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다른 한쪽에는 구세력의 마지막 보루 이색과 조민수, 그리고 그 사이에 9살의 왕. 칼자루는 이성계가 쥐었으나 명분과 학문의 권위는 아직 이색에게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 정도전과 정몽주의 스승, 그가 창왕의 뒤에 있는 한 이성계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2 세력이 서로의 숨통을 노리며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를 둔 것은 이성계 쪽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종이 한 장으로. 1388년 7월 대사원 조준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훗날 역사를 바꾸게 될 종이 한 장. 그 내용은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지금 나라의 땅은 힘있는 자들이 모두 삼켰습니다. 한 뼘의 땅에 주인이 대여섯씩 겹쳐 있어 농민은 소출의 대부분을 뜯기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권문세족은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을 차지했고, 백성은 제 땅 없이 소작과 수탈에 짓눌렸습니다. 나라의 세금은 마르고 권세가의 곳간만 넘쳤습니다. 조준의 상소는 그 뿌리를 정면으로 겨눈 것입니다. 사전을 혁파하라. 힘있는 자들의 땅 문서를 갈아 엎어라.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구세력의 심장, 그들의 경제 기반을 끊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설계에는 한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유배 시절 백성의 참상을 2 눈으로 보았던 사람, 정도전. 팔편에서 함주 군영을 찾아왔던 그 가난한 선비가 이제 나라의 토지대장을 갈아엎을 설계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구세력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색이 반대했고 조민수가 반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땅의 주인들이었으니까요. 토지개혁 상소가 조정을 뒤흔들던 그때 조준의 붓끝이 한 사람을 겨눴습니다. 조민수. 위화도에서 이성계와 함께 말머리를 돌렸던 회군의 동지. 탄핵의 제목은 부패였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사사로이 축지했다는 것. 좌군 도통사 창왕 옹립의 1등 공신이었던 조민수는 그렇게 한순간에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회군을 함께한 지 겨우 한 해. 강을 함께 건넌 동지가 먼저 제거된 것입니다. 되짚어보면 갈림길은 이미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보았듯 조민수는 이성계의 뜻을 거스리고 이색과 손잡아 장왕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같은 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이 그 균열을 갈라놓는 쐐기가 되었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자는 곧 제거될 이유가 있는 자였으니까요. 조민수가 사라지자 구세력의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색, 그리고 그 뒤에 어린 왕. 권력의 저울이 소리 없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폐위된 왕 우는 강화도에서 여주로 옮겨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4해 동안 왕이었던 사람, 이제는 감시 속에 갇힌 25의 폐주. 1389년 11월 그 여주의 처소로 두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전대호군 김저, 그리고 전부령 정득후. 김저는 최영의 조카였습니다. 폐주는 그들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갇혀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력이 있는 무사 하나만 얻어 이성계를 제거한다면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곽충보. 팔관의 이날 그가 움직여주기를. 칼 한 자루에 보기의 꿈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곽충보는 칼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이성계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밀고 했습니다. 거사일 밤 김저와 정득후는 이성계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김저의 입에서 연로자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한열, 이림, 우현보. 조정에 남아있던 구세력 인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자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사료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이성계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폐주가 살아있는 한 영모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저 사건 직후 흥국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성계, 심덕부, 지용기,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위,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훗날 흥국사 구공신이라 불리게 될 9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화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다. 요승 신돈이 그의 여종 반야에게서 낳은 자식을 홍민왕의 아들로 속인 것이다. 가짜 왕이 종묘사직을 더럽힌 지 15년, 이제 가짜를 패하고 진짜 왕씨를 세워야 한다. 패가 입진. 이 논리가 성립하면 모든 것이 정당해집니다. 우왕의 폐위도, 창왕의 폐위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도. 가짜 왕을 제거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충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몽주. 훗날 고려에 끝까지 충성하다 선주교에서 쓰러질 충신의 대명사. 그가 이 가짜 왕 선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고려의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가 고려의 왕을 패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정몽주의 눈에는 이것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우왕도 창왕도 아닌 왕씨의 고려였습니다.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 왕씨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고려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으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곳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이 왕조 너머의 새 나라를, 정몽주는 이 왕조의
회복을. 지금은 같은 길처럼 보이는 이 길이 언젠가 갈라지게 됩니다. 흥국사의 결정은 빠르게 집행되었습니다. 창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보내졌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년 5개월, 10살이었습니다. 우는 여주에서 강릉으로 더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389년 12월 신돈의 자식으로서 외람되게 왕위에 올라 나라를 더럽힌 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강릉에서 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변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는 형을 집행하러 온 이들 앞에서 웃옷을 벗어 겨드랑이를 내보였다고 합니다. 왕씨는 본래 용의 자손이라 몸에 비늘이 있다. 보라, 내가 왕씨가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항변이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4해 동안 고려의 왕이었던 사람은 신돈의 아들 신우라는 이름으로 25세 생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강화도 10살의 아이에게도 같은 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원에서 오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이 그를 왕자에 앉혔고 어른들의 싸움이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으며 이제 어른들의 논리가 10살의 삶을 거두어 갔습니다. 고려사는 이 두 사람을 왕의 기록에 실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열전에 신우와 신창이라는 이름으로 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행간에서 우리는 오늘도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읽으려 합니다. 가짜를 뺐으니 이제 진짜를 세울 차례였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정창군 왕용, 신종의 7대손, 틀림없는 왕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될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방금 2명의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으니까요. 왕자는 더 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자들의 칼날 위에 놓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1389년 11월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의 34번째 왕, 공양왕, 45의 나이. 조용히 살고자 했던 왕족은 이제 무너져가는 왕조의 마지막 무게를 떨리는 어깨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를 세운 9사람은 공신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개혁파로 채워졌습니다. 이색은 탄핵되어 조정에서 밀려났고 김저 사건에 이름이 나온 구세력 인사들은 차례로 유배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겉으로 고려는 진짜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좌 뒤에는 이미 다른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두 왕이 가짜로 몰려 쓰러지던 바로 그 무렵, 지난 편에 보았던 코소보 병원에서의 그 전장에서 술탄 무라트 1세가 전사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그대로 즉위했습니다. 바예지드 1세, 훗날 번개라 불리게 될 오스만의 새 술탄. 그런데 그가 즉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투의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장에 있던 친동생 야쿠프를 처형한 것입니다.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부치였기 때문입니다. 왕좌를 위해 형제를 죽인 오스만과 왕좌를 위해 왕을 가짜로 만든 고려. 14세기의 끝자락 유라시아의 양 끝에서 권력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와 창은 정말로 신돈의 핏줄이었을까요? 고려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사를 편찬한 것은 조선이었습니다. 우왕과 창왕을 패한 바로 그 세력이 세운 나라가 그들을 가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신시설을 폐위와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민왕이 생전에 우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궁에 들여 후계로 삼았다는 사실도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600년 전의 혈통을 오늘의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실은 그날 흥국사에서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가짜 왕이라는 네 글자로 두 사람의 목숨과 한 왕조의 정통성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새 시대로 가는 길이 닦였다는 것. 역사에서 명분이란 때로 칼보다 무섭습니다. 다음 편 개혁의 마지막 관문 토지문서가 불타는 날, 사흘 밤낮 꺼지지 않았다는 그 불길과 그 불빛 앞에서 갈라지는 두 사람, 새 나라를 설계하는 정도전, 고려를 지키려는 정몽주, 스승을 함께 모셨던 두 벗의 길이 마침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붓끝이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